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국민회계라고 해서 GDP과 관련된 GDP를 포함해서 국민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어,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가 어떤 역할 또는 기능을 하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 그 정도까지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오늘 물가하고 실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물가하고 실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제 활동의 총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걸 이제 경기 순환 또는 경기 순환 또는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의 진폭이 요 골짜기랑 요 등선이 요 차이가 커버리면 경기가 불안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불안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는 경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는 걸 좋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너무 그 진폭이 커버리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너무 좋아버릴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너무 나빠버릴 때는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를 아주 심하게 불안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아주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한 번은 훅 떠 꺼졌다가 한 번은 훅 가열됐다가 꺼졌다 이렇게 반복하면 아주 건전한 경제라고 하는 것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물가 상승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일자리가 없는 거죠. 실업 문제가 만연해지게 되면은 그 경제는 좋은 경제가 아닙니다. 네. 건전한 경제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정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죠. 그게 너무 나빠지고 좋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경제가 이렇게 경기를 너무 좋아지면 좀 진작을 시키고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그거를 진정을 시키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진정을 시키는 이런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그 거시경제 정책 또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물가랑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 관료들 또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런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가 현상이나 실업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가 현상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네, 물가. 그래서 물가를 알려면 물가 지수하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GDP
디플레이터죠. 네. GDP 디플레이터고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있고 이걸 뭐 영어로 하면 CPI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PP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Consumer Price Index죠. 이거는 Producer Price Index.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되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죠. 네, 곱하기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실질치, 명목치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치는 물가가 상승, 그러니까 실질 GDP라고 하는 건 GDP를 계산을 할 때 기준연도 가격을 가지고 GDP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 GDP는 당해년도 가격을 가지고 GDP를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기준연도가 2015년이 기준연도고 만약에 2020년이 당해년도다 했을 때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고 C라는 상품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당해년도에 생산된 A라고 하는 상품의 생산품의 양이 예컨대 10개, 20개, 30개 뭐 이렇게 됐다. A는 10개 생산됐고 B는 20개, C는 30개 생산이 됐고 A는 100원에 팔리고 평균적으로 B는 200원에 팔리고 C는 300원에 팔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당해년도에는 그 A라고 하는 상품이 10개 팔렸고 이거는 15개 팔렸고 이건 20개 팔렸다라고 해보면 이게 당해년도의 가격은 예컨대 A가 100이었고 이게 150이었고 이게 200이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 GDP 명목 GDP는 어떻게 구하냐면 2020년 당해년도의 명목 GDP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이거 10 곱하기 100, 20 곱하기 200, 30 곱하기 300.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나라에 A, B, C라고 하는 상품밖에 없다 그러면 GDP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당해년도. 그게 명목 GDP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는 당해년도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GDP를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 GDP 2020년의 실질 GDP는 이 기준연도 가격을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0 더하기 20 곱하기 150 더하기 30 곱하기 200 한 게 실질 GDP예요. 명목 GDP는 이걸 더해준 거고 실질 GDP는 요거를 더해준 요거를 이제 2015년도 가격 기준을 가지고 2020년도에 팔린 상품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실질 GD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을 이 식에 넣어주면은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 체계하고 이 가격 체계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변한 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가중치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가중치가 이렇게, 가중치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 체계랑 요 체계랑 같으니까 명목 GDP든 실질 GDP는 실제로 팔린 개수가 이제 2020년 팔린 개수가 그 가중치가 되면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만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게 물가 지수로서 GDP 디플레이터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884개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거의 뭐 원리가 똑같죠. 네, 원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예컨대 이렇다. A, B, C가 각각 100원이었고 500원, 150원이었고 A, B, C가 200이었고 당해년도인 2020년에는 A가 100원이었고 B가 200원이었고 C가 3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물가지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죠. 네, 이거를 총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A를 100%, 이걸 100%, 이걸 100%로 보는 거예요. 네, 봐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이게 분목 3개니까 나눠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이면 300이잖아요. 300에다가 분목이 3개니까 3개를 나눠서 결국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변했느냐를 가지고 물가지수를 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0%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00 똑같잖아요. 이거 100%죠. 네, 100%고 250에서 150에서 200 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15분의 20% 이렇게 될 거잖아요. 15분의 20%. 그 다음에 이걸 100%로 한다면 15분의 이거 200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200에서 300이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200으로 하지 말고 300이라고 해보죠. 네, 300으로 변했다. 그러면 150이 100%면 300은 150이 100%라고 한다면 300은 2배가 증가한 거니까 이거 2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200에서 300으로 변했으니까 이게 150%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죠. 네. 이걸 다 더해줘서 결국에는 얼마죠? 다 더해주면 이게 450 이렇게 되죠. 네. 450을 이 분목이 3개니까 3으로 나누면은 150이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 지수가 1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물가 지수가 150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150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가중치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중치를 지금 가중 평균을 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가중치를 똑같이 둬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과 C라는 상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죠. 네,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거를 가중치를 둬버리면 예컨대 이제 그 10으로 잡고 전체를 이제 10으로 잡고 우리가 각각의 가중치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 10을 이 세 개를 10으로 해서 10으로 이제 가중치를 A라는 상품한테는 예컨대 5라는 가중치를 주고 10 중에 그 다음에 B라는 상품한테는 2라는 가중치를 주고 C라는 상품에 3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줬다.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100%에다가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0에는 곱하기 2를 하고 C한테는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3, 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500이죠. 500 더하기 200 곱하기 4니까 400 더하기 3 곱하기 150이니까 450에다가 가중치 이걸 10을 이제 배분한 거니까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이제 가중 평균한. 보통 우리가 뭐 A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많이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가를 할 때. 하기 때문에 뭐 전셋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치를 많이 둬야겠죠. 네. 가중치를 많이 둬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900에다가 1350이니까 135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물가 지수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생산한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품목에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품목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물가 지수가 460개니까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가중치 총 가중치를 10으로 뒀지만 요거는 1000으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게 품목이 400개니까 460개니까 1000을 가중치를 가지고 각각 460개 품목에 이렇게 나누어서 가중치를 분명해서 가중 평균한 것이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물가 수준이 얼마나 커졌냐. 그 기준 연도를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당해 년도의 가격이 얼마쯤 되느냐. 그 수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바로 이제 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물가 지수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물가 지수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되죠. 네,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물가 지수 분의 금년도 물가 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 지수 곱하기 100 하면 이 100%로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는가. 그래서 2020년을 하려면 2019년에 비해서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는가. 이걸 구하면 이게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물가 지수랑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지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전반적 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건 보통 한 2에서 3% 정도가 되면은 2%대 3%대 정도 되면은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너무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약간의 물가 상승률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 격언대로 물가 상승률은 한 2%대 또는 3%대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뭐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종종 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보통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진 바이마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독일의 공화국이었었는데, 그 공화국이 뭐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그 패전국이 되고 강화조약을 통해 가지고 너무 전쟁 배상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마구 돈을 찍어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게 되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화폐 가치가 줄어든다는 건 바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은 곧 화폐 가치 하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가 옛날에는 이게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랐다는 건 예전에 1,000원짜리 지폐 그것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이거를 2,000원짜리를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진 것이니까 결국에는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그럼 뭐가 나쁜 것이냐? 네,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너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너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되면 물론 그 자체로도 경제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경제가 파탄이 나요. 화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 관계가 안정이 안 돼요. 모든 가격은 사실 화폐를 척도로 해서 화폐 그게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 화폐로 표시되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원 우리나라 같으면 원이라고 하는 화폐 척도를 가지고 표시가 됐는데, 그 모든 거래 관계에서 그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그 화폐 가치가 변동을 해버려서 물가가 널뛰기 시작하면 거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이 안 되게 되죠. 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그 식당에 가도 식당 주인은 나중에 받으려고 그러고, 네, 식당 주인은 나중에 받으려고 그러고, 식당 고객은 지금 식사를 하기 전에 돈을 내려고 지불하게 되고, 그런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수레로 돈을 싣고 가는 그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2008년에는 짐바브웨에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도 있죠. 네, 초인플레이션. 거기도 이제 화폐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 전 세계적으로 1973년하고 1979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서 유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의 폐해라고 하는 건 뭐냐?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3번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폐해, 그게 이제 예측이 안 된 경우랑 예측이 되는 경우 두 개로 나누는데, 예측이 안 된 경우는 돈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는 돈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기보다는 실물을 가진 사람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득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득자, 정액 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예측을 못하고 꼬박꼬박 현금으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이제 돈을 받고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부와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 소득자, 그러니까 정액 소득자, 정액 소득자, 그다음에 정액 소득자, 현금 보유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나 소득이 이전이 돼요. 실물 소유자요. 그러니까 부나 소득의 이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나 소득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네, 채무자. 왜냐하면 채권자는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채무자는 지금 내가 빌려가지고 있는데 돈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갚으면 되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부나 소득이 이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통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사실 부자한테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그 부자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측되지 못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부와 소득이 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자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화폐 발행량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화폐 발행을 통해 가지고 처음 이게 화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행이 돼 가지고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단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화폐가 처음 발행되어 가지고 화폐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별로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 화폐를 소유했기 때문에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그 화폐를 소유한 것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리합니다. 근데 한창 인플레이션이 이제 화폐 발행이 만연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화폐를 지급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엄청 그러니까 처음 화폐를 가지게 된 사람과 나중에 화폐 발행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화폐를 받은 사람과 나중에 화폐를 받는 사람은 소득과 부에 있어서 전혀 다른 그 화폐 가치로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그 효과가 다릅니다. 근데 그 먼저 화폐를 받는 사람은 보통 부자란 말이에요. 나중에 받는 사람은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훨씬 더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사실 더 하거든요. 디플레이션은 훨씬 더 한데 더 부와 소득을 부자한테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나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측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투기판이 됩니다. 예측이 되면 인플레가 예측이 되면 전부 부동산 투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화폐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데 쓰여야 돼요. 생산적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고 또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업이 생산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돈을 쓰게 되면
정말 경제가 선순환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경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돈이 만약에 투기판에 부동산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쓰인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업들한테 들어가서 좋게 쓰여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었던 그 돈이 이제는 전혀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없는 투기판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비생산적인 거죠. 네, 이거 생산성이 없는 곳에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니까 이 낭비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측이 되는 경우든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든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는 어땠느냐 그동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상당히 고도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보면 1년부터 82년까지 대체로 평균 물가 상승, 인플레이율, 물가 상승률이 평균 10%를 넘었습니다.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1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물가가 10% 전년에 비해서 10%씩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던 경제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이거는 고도 성장의 하나의 부작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70년대부터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 이상이었는데 초과를 했죠. 네, 대체로 평균 물가가 고물가였습니다. 네, 고물가였고 고성장이었다. 네, 고성장.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GDP도 항상 이제 10%씩 증가하는 성장을 GDP 10%씩 성장하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요 기간 동안에 예외적으로 두 번,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고 하는 충격이 가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오일 쇼크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굉장한 위기, 그러니까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예외적으로 아주 높았어요. 24.3%였고 1980년 이게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텐데 이게 28.7%의 물가 상승률을 아주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그런 해다. 이게 다 오일 쇼크. 이게 1, 2차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의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83년부터 이 전두환 정권 시기였는데 83년부터 87년까지 네, 87년까지 그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5% 이내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요인을 보면 국내적으로는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물가 안정화 정책입니다. 네, 물가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너무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재익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두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해외 요인으로는 이 당시 80년대, 70년대 막 격동에 그야말로 유가 엄청난 고유가 시대였는데 이 오일 쇼크로 엄청난 고유가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제 저유가로 바뀝니다. 80년대는 80년대는 저유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저환율이었습니다. 저환율의 시대로 접어들죠. 저환율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환율이 되면 수입 물가가 잡히잖아요. 우리나라 저환율이라고 하는 건 환율이 낮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니까 해외 상품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상품들의 가치가 또는 가격이 낮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죠.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유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때를 삼저 호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저 호황이 80년대 중반을 우리나라 진가 정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저환율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물가를 잡는데 엄청 기여를 했습니다. 5% 이내로 되다가 88년도가 되면 1988년부터 1997년 이게 외환위기죠. 사실 87년에 우리가 그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정권 교체는 되지 않지만 결국 전두환이 물러나고 노태우로 가는데 상당히 그 항쟁이 있었고 민주화 항쟁 87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87 체제라고 하는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시민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노조가 엄청나게 그 격해지고 노조의 목소리가 아주 노조의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 정치권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또 높아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에서 10% 대체적으로 요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임금이 상승하거든요. 이 당시 임금 수준이 상승한다. 이게 민주화의 요구죠. 민주화의 요구를 타고 그리고 이제 GDP가 막 성장을 하니까 물가도 그거의 GDP 상승,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 이 당시에는 사실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특히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보통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을 우리가 그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이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그걸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당시 73년도에는 그 성장률이 7%였거든요. 성장률이 7% 꽤 높아 보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였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87년도 87 체제가 도래하면서 임금 수준, 노조들이 상당히 임금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기업들의 어떤 그 비용 구조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98년 이때 외환위기가 옵니다. 외환위기가 와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침체를 하면서 다시 물가가 하락해 줍니다. 87년 현재까지 대체로 이제 물가 상승률은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상당히 안정돼 있으며 물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물가가 거의 상승을 하지 않거든요. 1%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물가 상승률이 한 2에서 2%대, 3%대가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봤는데 1%대 한때는 마이너스까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진 적도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동안에는 2008년도에 한번 물가가 상승한 적이 있어요. 네, 한 4.7% 물가 상승률 연간입니다. 연간 4.7%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요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크게 물가가 상승한 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사실 저 때도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물가가 오른 걸로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많은 물가들이 아주 급격하게 오른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4.7%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5에서 10% 사이, 10%를 초과했다. 뭐 이런 건 사실은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피부에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런 물가 상승률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물가의 추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물가가 관리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너무 물가가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은 상황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업. 지금까지는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실업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실업자 그 개념을 좀 확실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네,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통계적 개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일 안 하는 사람이 실업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50% 정도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한 50% 가까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실업률을 계산하지 않죠. 네, 계산하지 않고 실업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15세 이상 인구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고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취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그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이 사람들은 그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경우 능력이나 의사가 일할 능력이나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일을 못 할 거잖아요. 네, 일 못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 네, 스스로 일을 안 하고자 작정하거나 일을 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 못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경제 활동 인구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는 학생, 네, 공부하죠. 네.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노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군인, 네, 일 못하죠. 네. 그 다음에 주부,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는 이거랑 반대죠.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도 있는 사람, 둘 다 있는 사람,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실업자라고 하는 게 일 안 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도 일 안 하는 사람이죠. 실업자도 일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업자를 일 안 하는 그냥 단순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실업자를 규정할 때는 그냥 일을 안 하는 사람, 이 일 안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 15세 이상부터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연령대가 그 정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지금은 뭐 아동노동 이런 거를 옛날에 뭐 영국에서 아동노동 이런 게 뭐 만연하고 아동노동이 상당히 성행을 했지만 지금 뭐 문명 국가에서는 대체로 아동노동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대체로 이제 15세 이상부터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쨌든 간에 실업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낼 때도 그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요런 의미에 있어서의 실업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했다는 건 또 뭐냐? 일을 했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유급 노동을 한 사람을 일한 사람이다 보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받고 일을 하면 일을 한 거예요. 취업자예요. 근데 그리고 일주일에 이거 말고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의 무급 가족 봉사자 이것도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 또는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한다 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아들이나 딸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그 일을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이상 일하면 그 사람도 이제 취업자로 봐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백그라운드 여러분 뭐 대체로 다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실업률이나 뭐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걸 구할 수 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